2015년에서 2021년 상승을 했죠. 네. 상승 게임은 끝났다. 자, 이거 하락 게임인데 1차 하락이 있었죠. 네. 10월, 11월, 12월, 1월 1차 하락은 끝났다. 쭉 떨어졌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겁니다. 저는 2차 하락이 올이라고는 봐요. 한 번은 오는데 그게 네. 올해는 아니다. 아, 올해는 아니다. 저는 한 네. 2, 3년 봅니다. 그럼 2, 3년 동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 번 더 충격 먹고 그 충격 먹을 때가 뭐냐면 뭐 심플하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저는 보합이라고 봅니다. 아, 횡보, 보합. 횡보인데 네.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게 최근에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2022년 10월, 11월, 12월, 네. 1월까지 급락했죠. 네, 네. 개파르게 급락을 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때문이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물론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인데 금리가 트리거가 됐는데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쭉 스펙트럼을 길게 보면 네. 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까? 네. 물론 반비례 관계는 맞죠. 대출이자 네. 부담이 늘어나는데 과거에도 금리가 올랐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집값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안 떨어졌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높은 대출이자를 내고도 집을 사려고 했는데 네. 왜 이번은 금리 때문에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떨어질 때가 됐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2015년 뭐 네. 2013년 14년부터 이제 회복을 했지만 서울 기준에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뭐 굉장하죠. 네.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많이 올랐는데 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많이 됐겠죠. 그 얘기는 이제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소진된 상태에서 네. 떨어질 때가 됐는데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한번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네. 우리가 항상 당황할 때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네. 우리가 예상하면 당황하지 않잖아요. 네. 아유, 미국이 0.25 올릴 거야. 올리겠지. 네. 올리면 똑같죠. 네.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0.25 올리리라고 생각했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을 갔다. 네. 당황하죠. 네. 어이구.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저도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거든요. 아, 오를 줄은 알았죠. 네. 우리 2021년, 2022년만 하더라도 미국 파월 의장이 뭐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개구라 뻥이다. 어떻게 안 올리겠냐. 네. 올리긴 올리는데 제 생각은 2022년에 2% 정도까지 네. 한국은행 기준으로 2023년에 3%까지는 가지 않겠냐. 네. 그럼 2024년 되면 3%에서 5% 사이 가면 네. 그때쯤 되면 조정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너무 빨리 막 올렸죠. 제 예상보다도 네.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미국 금리를 보면 수직 상승할 정도로 그렇죠. 아니 무슨 빅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을 그렇게 밟아가는지 네. 한국은행이 항상 베이비 스텝으로 가거든요. 네. 빅스텝 2번 올린 건 사상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정도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 간을 좀 봤죠. 사람들이 작년이잖아요. 2022년 상반기는 거래량은 없죠. 네. 거래량은 없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죠. 집주인들은 이 뭐지?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지켜보자. 매수자들도 뭔가 좀 달라졌는데 금리가 오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서로 관망을 하다가 이제 하반기 넘어가니까 네.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맞아요. 이거 장난 아닌데? 원희룡 장관도 처음에 괜찮다고 하다가 네. 어라 하다가 10월부터 이제 급락을 하죠. 네. 이게 맞물리는 게 이제 전세하고 같이 맞물리잖아요. 아마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번에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번 하락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저는 정상적인 하락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면 이제 급매물로 팔죠. 떨어지고 오르는 건 아주 단순하잖아요. 네. 수요와 공급에서 네. 수요가 뭐 많아지거나 그쪽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네. 반대가 되면 떨어지는데 이번 현상을 보면 거래량은 굉장히 없는데 집값이 떨어졌다. 네. 매수자들이 더 안 사려고 수요는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네. 자, 공급은 아파트 짓는 공급 절대 공급 말고 네. 이제 집주인들의 매물을 내놔야 기존의 되는데 매물. 집주인들도 많이 내놓지도 않아. 아직까지 급매물로 던질 생각 없어요. 제 네. 주변에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왜 가격이 떨어졌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급매로 던지냐면 첫 번째 전세를 못 돌려주는 분. 전세 만기가 됐는데 네. 내 집은 안 팔아도 되잖아요. 네. 뭐 내가 능력이 되면 3년이고 5년이고 내가 뭐 실거주하는 10년이고 사람들. 네. 그리고 뭐 3주택이어도 능력이 되는데 내가 지금 왜 팔어? 네. 이때만 넘어가면 돼. 안 파는데 이게 전세가 도래하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내가 안 판다고 해서 될 네. 문제가 아니죠. 네. 내 예금이나 다른 자본을 가지고 세입자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네. 전세가 18억 하던 게 예를 들어서 12억으로 빠졌다. 그렇죠. 6억 원은 어디서? 네.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신 분들 아니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팔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 재산 분할. 네.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네. 좀 요거 위기가 벗어나고 네. 집값 오르면 팔아서 가르자. 네. 그럼 됐고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정신 못 차렸구나. 한 대 맞죠. 자 헤어지는 마당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이제 폭파시키죠. 맞아요. 네. 왜 상속이 되는데 형제끼리 이제 형님이 그러죠. 나는 다주택이니까 동생 네 이름으로 하고 돈을 나한테 좀 쏴주라. 네. 동생이 무슨 소리야. 나도 2주택인데 나보고 3주택 되라고 막 싸워요. 네. 그러다가 야 폭파시켜. 그냥 끝내자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급매물로 주로 나옵니다. 주로 네. 상속할 때 급매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상속하는 물건 잘 찾아보면 의외로 굉장히 싸게 또 저렴하게 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매물 몇 개가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호가 넘는데 네. 1월 거래량이 1,400건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자,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지고 12월은 뭐 800건인가 그 정도였죠. 네. 폭락을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난리가 나죠. 아차.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 뭐 네. 나오고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가파르게 정부는 항상 얘기하죠.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이 네. 부동산 정책의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인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 경착륙이잖아요. 네. 경착륙은 무조건 막는다. 우리는 서서히 안정이 되는 연착륙을 원하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착륙은 경제에 미치는 네. 파급 효과가 너무나 안 좋죠. 뭐 건설 경기 당연히 얼어붙고요. 뭐 거래가 안 되고 부동산이 침체가 되니까 가전 회사들도 좀 별로죠. 네. 가구 업체들, 이삿짐,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 다 박살났죠. 뭐 지금. 1층 부동산들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장 문제가 이제 미분양이잖아요. 네. PF 대출하고 또 엮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금융하고 또 이게 부동산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부동산이 흔들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금융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440억 포기할 정도로 물어줄 정도로 네. 그 정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나죠. 쭉쭉쭉 늘어나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왜 둔촌주공 구하기를 했냐면 사실 둔촌주공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네.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둔촌주공이 만약에 12월에 네. 무너졌다. 대책이 안 나오고 네. 무너졌다고 하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패닉이 왔겠죠. 네. 진짜. 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둔촌주공 구하기 나왔고 1.3 대책 발표되고 자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떨어져요. 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네. 뭐 송도나 동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서초구나 강남구, 과천 같은 데는 뭐 그 정도 안 네. 빠졌습니다. 10% 15% 빠졌고.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네. 3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들어가도 네. 된다.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사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필요하냐.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고점 대비 30% 떨어진 매물은 사도 된다. 나중에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올랐다가 내려가더라도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 정도 가면 저는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잘 살다가 좀 더 떨어져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필요하다가 올라가면 땡큐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된다. 라는 생각인데 이제 급매물도 사죠. 네. 규제도 풀렸고 네. 어차피 나는 사려고 했어. 네. 근데 작년은 사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네. 아니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네. 미친 사람도 아니고 불나방처럼 네. 거기 뛰어들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없죠. 굳이? 네. 굳이? 그래서 기다렸죠.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바닥이죠.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대책이 나오다고 뭐 특례보금자리 같은 것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사요. 급매물이 소화가 되죠. 가격이 살짝 올라가요. 이제 집주인들 마음은 네. 똑같아요. 호가를 이제 또 살짝 올려요. 약간 좀 반등하니까 그럼 이거 좀 올려야겠다. 당연하죠. 네. 저라도 네. 거래가 되는데 급매물이 거래가 되고 이제 1차 바닥을 확인했는데 더 거래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는 사람은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올려요. 그러니까 올리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데 많이 사진 않죠. 네.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작아요. 3월 네. 또 2,000건 정도 서울 기준에서 4월 또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거래는 낮지만 조금씩은 늘어난다. 하지만 이게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고 뭐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4월, 5월 넘어가면 또 약간 주춤할 거예요. 그게 네. 뭐 폭락이 아니고 매수자 마음도 똑같죠. 약간 좀 따라가도 될까? 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왜 외부적인 이벤트가 없다면 지금 현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네. 자 우리 항상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지금 따라가야 될까?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가 최고가가 23억 8천만 원 전용 네. 84 기준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게 뭐 직거래 빼고 네.
저층 매물 빼고 이제 10층 이상 기준에서 보면 16억 정도 16억. 가장 낮았어요. 네. 자, 16억에서 18억 9천까지 거래가 됩니다. 네. 2월 말에. 자, 18억 9천이 무슨 의미냐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9억 이상의 돈을 지불했을 때 네.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네. 종부세 내고 네. 대출이자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19억에 사서 23억 24억까지 올라도 네. 실질적으로 한 4억 올랐지만 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 내가 남는 금액은 뭐 한 많지 1억에서 않다. 2억 정도. 지금 분위기에 그렇게 따라가야 될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네. 자,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죠. 반대편에서. 집주인은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앞서서 아직 금매로 던질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고 생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느 집주인이 금리가 빨리 올라서 3개월, 6개월 조정이 됐는데 집을 네. 던지는 집주인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최소 3년은 보거든요. 네. 오를 때도 3년, 내릴 때도 3년. 많이 그 올랐던 그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춤주춤해요. 네. 서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2012년, 2013년 네. 완전 바닥을 쳤잖아요. 네. 네. 굉장히 안 좋고 사실은 2013년에 서울은 거래량 좀 늘어났고요. 14년은 거래량 늘어나면서 호가 올랐고 15년에도 그랬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샀냐면 2015년, 16년부터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왜 안 샀냐? 제가 물어봤죠 그때도. 부산, 창원, 대구 분들이 이제 원정 투자를 들어옵니다. 네. 2013년에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특례 나왔잖아요. 지방 분들이 이제 버스 타고 와서 네, 원정 네, 투자 네. 들어와요. 네.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지방분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겁나지 않냐. 아니 집값이 한 3년, 4년 정도 떨어졌는데 네. 니들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냐. 서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네. 니들이 떨어지는 공포에 지금 질려서 그렇지. 네. 집값이 3년, 4년 떨어졌고 네. 규제가 다 풀렸다. 네. 이제 더 이상 풀 규제가 뭐가 있냐. 양도세 5년 나오면 끝났는데 네. 다 풀어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찍어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다라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샀는데 서울 집값이 여기서 회복이 안 돼. 네. 계속 떨어져. 네. 그러면 부산이나 창원이나 대구는 무사할까? 음. 서울이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서 네. 무너지면 나는 아무 소용 없잖아. 어차피 부산 집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다 네. 지나가는 과정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녀가 크면 공부 잘하면 서울에 대학교 갈 수도 있는데 네.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뭐 어때? 뭐 나쁠 게 없다. 나쁠 게 없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라는 입장이고 이제 서울에 계시는 제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섭다. 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 같다. 3년이 지나도 데드캣 바운스 같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게 2013, 14, 15년 넘어가니까 이제 다시 과거의 상처를 잊고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네. 서울 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매수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잠깐 떨어진 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죠. 자, 그리고 금리만 내려가면 다시 오를 거야. 네. 지금 절대 금매물 팔지 않아. 대출이자 네. 6개월 대출이자는 충분히 버텨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매수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아마 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올해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살짝 올랐다가 네. 또 약간 떨어졌다가 올랐다 네. 떨어졌다가 가지 폭락도 폭등은 없다. 변수는 있잖아요. 금리. 어떤 이창용 총재께서 말은 엄청 좀 세게 종결이라고 하시고 종결이라고 네. 안 하지만 네. 속마음은 네. 못 올리잖아. 네. 네가 못 올리는데 자꾸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 네. 못 올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동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는 다 동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불안하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예상과 다르게 네. 호주가 올렸더라고요. 네. 한국은행이 만약에 올렸어. 네. 이건 뭐지? 음. 다시 시작인가? 라는 네. 생각이 들죠. 불안한 네. 마음이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아마 또다시 좀 하락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신비적으로 왜 10월, 11월, 12월 공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반전이 될 수도 네. 있고 반대로 인하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하되면은 이제 예전에 또 기억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네. 이제 일단 마음이 이제 인하가 됐다는 얘기는 시그널이잖아요. 네. 이제 꺾였다. 네. 내려갈 일만 남았다. 아마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아마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거예요. 네.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 폭이 최근 1년 동안 본 것 중에서는 가장 크게 반등을 할 것이다. 네. 물론 그 반등이 전고점을 뚫고 예를 들어서 네. 헬리오시티가 23억 8천이 최고가라면 네. 뭐 25억, 26억까지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네. 반등 폭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거의 뭐 한 20억, 21억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단기간에. 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창용 총재 진짜 부담스럽고요. 네. 제가 총재 이거 사실 올리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다시 패닉이 오게 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 막 짜증 낼 거예요. 네. 야씨. 왜 그래가지고 또 대책 내야 되잖아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내려버리게 되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또 큰 폭의 반등이 되면 또 다시 야 이거 규제해야 돼 기다려야 돼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6개월 정도는 최소한 동결로 갈 것이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네. FOMC 이제 회의가 네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미국이 지금 뭐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뭐 얘기가 좀 많긴 0.25 많은데. 정도는 올리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기정사실인데 안 올리면 그것도 바보잖아요. 네.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둬야 되고. 의견이 뭐 0.25가 뭐 아무래도 근데 좀 이번에 많죠? 못 올리면 다음에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물가가 낮은 수준은 네. 아니기 때문에 일단 0.25 올려놓고 저는 네. 한국은행처럼 네. 일단 이제 동결로 가지 않을까 지켜보지 않을까. 이번이 그래서 거의 뭐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가가 다시 또 막 치고 올라. 네. 그러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0.25 올리고 보자. 안 올리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은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고. 야, 이게 딜레마죠. 네. 지금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네.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이것도 네. 사실 위험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1.75가 되면 한국은행 또 이제 긴가민가 이제 굉장히 예의주시할 거예요. 네. 야, 이거 진짜 금융시장이 자금 네. 유출이 발생하는지 네. 예의주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우리 경제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특단의 네. 대책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대로 동결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지금 현 상황은 좀 보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지금 어떤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제 금리가 뭐 계속 동결로 간다 그러면 우선 1차적인 하락은 좀 멈췄다고. 1차 하락은 했잖아요. 네. 1차 하락 했어요. 하락은 좀 멈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1차 하락은 끝났고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분해야 될 게 2015년에서 2021년 상승을 했죠. 네. 상승 게임은 끝났다. 이제 하락 게임인데 원래 상승 게임이 길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 7년 상승 게임이면 하락 게임은 3년 정도다. 물론 네. 3년이 2년 될 수도 있고 뭐 4년,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 한 3년으로 본다면 서울 기준에서 자, 이거 하락 게임인데 1차 하락이 있었죠. 네. 10월, 11월, 12월, 1월 1차 하락은 끝났다. 쭉 떨어졌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겁니다. 저는 2차 하락이 올이라고는 봐요. 한 번은 오는데 그게 네. 올해는 아니다. 아 올해는 아니다. 저는 한 네. 2, 3년 봅니다. 그럼 2, 3년 동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 번 더 충격 먹고 그 충격 먹을 때가 뭐냐면 집주인들 있잖아요. 매도자들이 한 번 져야 돼. 집주인들이 한번 딸려가야 된다. 그래야만 저는 끝난다고 봐요. 이 게임이. 네. 근데 아직은 안 딸려가거든요. 네. 탱탱하게 버티고 네. 있는데 그게 저는 2, 3년 정도 지나면 심리적으로도 네. 쭉 치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오르다가 안 올라가. 살짝 조정되고 올라가려다가 조정되고 요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 이게 네.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야,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죠. 집값이 사실 집값이 안 오르면 우리 손실이잖아요. 네. 종부세가 좀 내렸다고 해도 세금 내야 되고요. 팔 때도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2년 3년 접어들게 되면 좀 짜증나요. 힘들어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3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니까 부부싸움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네. 과거에 숟가락 집어던지는 남편까지 제가 봤거든요. 아, 네. 여자 손님이 상담 네. 왔는데 남편이 자꾸 숟가락 집어던진대. 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밥 먹다가 짜증 난다고. 그래서 제가 밥 해주지 마라 그랬는데 네. 아마 그 숟가락 던지고 한 2년 지나서 아마 상황이 역전됐을 겁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기 네.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보합 겸 뭐 약보합 뭐 강보합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지루한 횡보장이 그게 한 2년에서 3년 가리라. 갈 수 있다. 왜? 자, 우리 과거를 가보자고요. 타임머신 네. 타고 2009년도. 네. 아, 저는 2009년도하고 진짜 비슷하다고 보는 게. 네. 자,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쭉 떨어졌다가 올랐죠. 네. 그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죠. 과도한 상승에 대한 네. 피로감 누적되고 집값 떨어질 때가 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네. 쭉 떨어졌다가 또 이게 회복을 합니다. 네. 회복을 하고 계속 올랐냐. 네. 2009년, 10년, 11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네. 내렸다 하다가 2012년도에 12년, 13년에 한번 쭉 빠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올랐잖아. 이걸 W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W로 간다. 사실 지금이 집값 비싸다는 데는 다 공감하잖아요. 네. 집값 많이 비싸지. 소득 대비 집값 많이 올랐어라고 하는데 그게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상당히 상쇄가 되죠. 소득이 10년 또 올라오기도 하고. 소득도 올라오고요. 네. 근데 10년 전에 10억하고 지금 네. 10억이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오버슈팅 됐던 게 상당 부분 실제로 가격도 좀 떨어지죠. 네. 고점 대비 한 30%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네. 화폐 가치 하락 반영이 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할 만한 수준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집주인들이 못 견디고 이제 금매물을 한번 던지죠. 네. 한 번 더 빠지죠. 정부에서 남아있던 규제들 풀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건설회사들이 네. 공급을 늘리지 않잖아요. 네. 기존에 준비했던 물량들이 나오는 거지. 네. 지금 어느 시행사나 어느 시공사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뭐 다들 안 하죠. 있는 땅을 팔죠. 네. 매물이 나오는 거지 땅을 사지 않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부작용이 지금 네. 인허가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착공도 줄고. 이게 3년이 지나면 좀 공급 부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맞물리면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숟가락 던지는 시기가 지나고 네. 나면 저는 다시 상승장이 온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길게 본다면 한 네. 3년 뭐 지방 같은 경우 또 수도권 외곽 지역은 한 5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급해. 네. 올해 안에 무조건 이제 대세 상승하는 거야. 네. 올해 안에 그럼 더 떨어지는 거야를 자꾸 답을 찾으니까 저는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기다리고 버틸 수 있으면 다음에 2차 상승, 2차 상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네. 다음 상승 게임이 오는 거고요. 네. 지금은 아직은 하락 게임 중이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는 말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실제로 막 여러 지역 임장도 막 다니시는데 네. 그 현장에서는 약간 그런 조급함도 좀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 임대인 그러니까 주인과 어떤 그 매수자들의 좀 괴리감도 많이 괴리가 느껴지나요? 굉장히 많죠. 현장에 많이 가보면 느껴져요. 네. 거래가 안 된다. 첫 번째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 네. 저도 부동산이지만 네. 일단 거래가 안 된다. 어. 집주인과 매도자, 네. 매수자가 생각이 너무 달라. 가격 차도 많이 나고. 가격 차이도 나고 네.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지면 편해요. 네. 매수자가 지든 매도자가 네. 지면 거래가 되니까 지금은 서로 질 생각이 없어. 질 생각이 서로 없다. 당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통계를 보면 2030이 네. 주택 매입 비중이 좀 늘어나요. 네. 그 얘기는 2030들은 사실 경험이 없잖아요. 네. 과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여전히 몇 년 전에 상승에 네. 대한 트라우마, 네. 네. 벼락거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또 사야 될까?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될까? 이 정도 떨어지면 들어가야 돼라고 굉장히 초조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딸이 이제 네. 20살이 넘었는데 네. 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먹은 기성세대다 보니까 네. 1년이 짧아. 5월이잖아요. 네. 1년 다 갔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1년 다 5월인데? 갔네. 5월인데 이제 좀 있으면 여름 휴가고요. 5월인데요? 5월이잖아요. 여름 휴가 금방 오죠. 네. 지금 반팔 입고 있네. 네. 추석 오죠? 네. 그럼 크리스마스 오잖아. 그럼 올해 2023년 끝난다.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그럼 나만 그런가? 조금 있으면 설날이네요. 아, 그럼 설날 금방 오죠. 설날이 왜 이렇게 자주 와? 세뱃돈 왜 이렇게 자주 줘야 돼? 근데 우리 애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수 딸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네. 야,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3년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 오면 그때 네. 들어가자라고 하면 3년? 3년이나. 아빠 나보고 지금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2030들이 물론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네. 주택 비중을 보면 2030들이 특례 보금자리도 있고 하니까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저는 30% 정도 떨어진 네. 매물 해도 되고요. 급하지 않거나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절대 네. 서두르지는 말자. 앞으로 좋은 게 많이 온다. 적어도 70까지는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20대면 앞으로 50년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왜 네. 지금 다 하고 죽으려고 해. 하긴 뭐 50년 안에 뭐 좋은 기회가 뭐 한 10년에 꼭 와요. 한 대여섯 번 이상은 더 올 텐데. 10년이나 15년 사이에 주기별로 네. 따지면 10년이나 15년 주기에 꼭 앞뒤 다 빼고 네. 예를 들어서 한 5년씩만 투자해도 음, 투자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 그렇겠죠. 네. 근데 너무 무리하게 좀 오버슈팅하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네. 못 잡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니, 방금도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하나만 더 좀 얘기해 주시면은 뭐 마지막으로 네. 뭐 지금 같은 시기가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하니까 혼란스럽죠.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 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조언 하나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누구 입장에서요? 매수자 뭐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저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기준에서 내가 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를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 수하고. 네. 그래서 1주택이다.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집 하나 있는 거 팔고 뭐 하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 길만에 너 얘기 들으니까 그래 뭐 3년 간 다음에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내가 살게. 팔고 전세 갔다가 어. 나중에 다시 사겠다. 내가 틀리면. 틀릴 수도 있다. 저도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과거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 있잖아요. 네. 틀리면 숟가락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한테. 피해야죠. 숟가락 던지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한 명도 성공한 분 못 봤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막. 왜 성공을 못 하냐면 자,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괜찮아요.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네. 처음부터 무주택인데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기다리는데 집 하나에 있는 분이 팔고 나면은요 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불안 뉴스 볼 때마다 네. 아마 잠 안 올 거예요. 아, 반등한다고? 반등한다. 뭐 서울이 뭐 상승으로 강남 상구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네. 2030 뭐 늘어났다 그러면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그럴 수 있죠. 잠이 안 오고 네.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엄청난 고민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주택은 보험이다. 제발 그러지 말자. 물론 1주택인데 마음에 안 들어. 네. 아울러 아파트거나 네. 층이 안 좋거나 네. 내가 갈아타려고 마음 먹었어 라고 한다면 더 좋은 거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죠. 네. 근데 내 집은 고점 대비 한 20% 빠졌는데 내가 갈아타려는 평형이나 아파트가 좀 더 빠졌어. 네. 그러면 갈아타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고. 그럼 그런 건 갈아타야죠. 근데 무주택 전세로 가는 거는 전 절대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한 적이 없다. 네.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또 고민에 빠지거든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10억이 내가 10억짜리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7억에 팔았어. 네. 6억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애매하죠. 못 사지. 네. 왜 5억까지 떨어질까? 또 언제 또 바닥일지 그럼 모르니까. 5억 5천 갔다가 6억 가요. 네. 그럼 또 못 사요. 네. 아 5억 5천 할 때 샀어야 되는데 7억 가잖아요. 네.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또 못 사. 네. 기다리면 또 6억 갈 거야. 7억 5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세상승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너 이제 영원히 기회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그냥 가져가셔라. 고민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부동산 뉴스 보지 마셔라. 다주택자들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주택수가 몇 개나 되고 내가 보유 능력이 되고 저는 3년 이야기했잖아요. 네. 3년 정도 안 오르고 또는 뭐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 2차 하락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 거래가 되면서 2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잘 넘길 수 있어. 버틸 수 있는지. 문제 없어라고 하면 가지고 가는데 3주택 중에서 보유 가치가 좀 낮은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3개는 괜찮아. 뭐 강남에도 네. 있고 서울이 괜찮은데 2개는 좀 마음에 애매하다. 안 들어. 애매해. 그러면 반등 올 때 네. 저는 그때 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한테 얘기하는데 금리가 한번 내린다. 반드시 올해 안에 한 번은 내릴 거다. 네. 그때 대규모 수요들이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한번 올수 들어오면서 있죠. 반등이 크다. 마음에 안 드는 집이 있으면 그때 팔고 그럴 때. 다 팔지 말고 5주택이라고 다 팔지 말고 예를 들어서 5주택이면 3개는 괜찮고 2개는 안 좋다 그러면 그때 2개를 팔자. 네. 그리고 3주택이나 2주택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또 주택수 늘리자. 절대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자. 네. 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